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양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먹고 눕기만 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고 그가 그토록 탐내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처음엔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손자는 웃고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갈비찜이 끓고 있었고 호박전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관절이 쑤시지 않았던 예전처럼 아침부터 저 혼자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저 집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양아들 민준이는 아내 지혜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직장 동료 2명도 함께였죠. 그의 아내 지혜는 식탁에 냅킨과 플라스틱 접시 몇 개를 놓고는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제 집에 임시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우리가 같이 살면서 도와줄게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손자 하준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이 들었고 저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물을 올리는 걸 깜빡 잊은 겁니다. 그저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리는 걸 잊었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냅킨을 식탁에 내던지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엄마가 물 하나 올리는 걸 까먹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다 같이 기다려야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안하다. 지금 바로. 그가 벌떡 일어나 의자를 요란하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또 잊어버리거나 태워 먹을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이 탓이었습니다. 그저 피곤했고 관절염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졌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먹고 자기만 하잖아요. 성주인 양 안락의자에만 앉아있고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수리하고 돈 내고 해결하는데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알기나 해요? 그냥 낡은 가구, 장식품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사는 동안에요. 저는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조차 침묵했습니다. 내가 요리하잖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다시 해야 하잖아요. 지혜가 집안일을 다 하는데 엄마는 그냥 앉아만 있잖아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혜를 보았고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부끄러움 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짐이에요. 우리가 엄마를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느리지만 생사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디가 굵고 주름진 늙은 손. 한때 이 손으로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보육원에서 그의 손을 잡고 데려왔을 때 그 아이는 비에 젖은 곰인형 하나를 든 채 혼자였습니다. 그때 그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 저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어른이 되어 화를 내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둥이 친 뒤처럼 먹먹한 침묵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가 다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꼴 좀 보세요. 그냥 앉아서 우리 사는데 방해나 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낡은 고물 덩어리.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게 믿어왔지만 그저 침묵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음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80년대의 기억을 더듬어 끓인 갈비찜, 할머니의 조리법대로 부친 호박전, 언젠가 일요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방식대로 접어놓은 냅킨. 모든 것이 제 것이었고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알고 싶어서 네가 할 말 다 했는지. 음식이 식어가니까.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고 무릎이 아팠지만 저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둘러보았지만 누구 하나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접시나 바닥 혹은 다른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연극이라도 하듯 얼굴을 찡그렸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제 접시를 부엌으로 가져가 씻고 닦아서 치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누웠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저에게는 진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말입니다. 오래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 성진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현관에서 계단을 고치며 나무가 습기 때문에 썩는다고 평소처럼 투덜거리다 커피 잔을 든 채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논하거나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도 모아둔 돈도 보험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 그리고 이제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는 꼬박꼬박 날아왔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구단, 차륵놀이, 찢어진 무릎, 그리고 학부모 총회. 저는 아이들에게 신발끈 묶는 법과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헷갈리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네, 저에겐 배틀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 배틀 짜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엌 아궁이 뒤에서 할머니는 평범한 실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이어받았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장터나 주민센터에서 행주나 방석, 작은 깔개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했고 남은 돈은 전부 숨겨두었습니다. 은행도 베개 밑도 아닌 마루 밑에 깡통 상자예요. 손으로 5만 원, 10만 원, 50만 원씩 금액을 적어가며 수년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돈이 모여 저는 양평의 1헥타르가 조금 넘는 땅을 샀습니다. 흙은 척박했고 전기도 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무와 잡초 그리고 이끼 냄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언덕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내 것이라고.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의미로서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교회 청년 2명이 도와주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뼈대를 세웠습니다. 저는 물을 길어 나르고 손이 허락하는 한못을 박았습니다. 장작 난로도 직접 골랐고 붓이 손에서 미끄러져도 난간에 직접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조금씩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호화롭진 않지만 진짜 집이었습니다. 손과 신경을 쏟아부은 만큼 진짜인 집 말입니다. 집 앞에는 현관에서부터 훗날 밭이 될 곳까지 작은 길을 냈습니다. 그곳에는 나중에 민트와 로즈마리가 삶처럼 멋대로 자라났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자연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도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 루사였습니다. 모든 뉴스에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하느님, 저들을 구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머무는 대신 교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강릉으로 갔습니다. 담요와 음식을 싣고서요. 바로 그곳 긴급구호소에서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7살 민준이 구석에서 흠뻑 젖은 곰인형을 껴안고 혼자 있었습니다. 옷은 남의 것이었고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눈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아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고 인형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만. 당시 서류 절차는 엉망이었습니다. 전산망은 작동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오류투성이인 종이 서류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잠시만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일이 해결될 때까지 몇 주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버리지 않을 거죠?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껴안았습니다. 1년 후 저는 정식으로 후견인 서류를 꾸몄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책임의 무게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성을 따랐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학예회 때 입을 의상을 만들어 주었고 교정기를 해주기 위해 돈을 모았으며 냉장고에 붙인 그의 그림 옆에 별표를 그려주었습니다. 그가 악몽을 꾸며 소리칠 때면 화장실에서 울었고 그가 현관에서 넘어졌을 때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직접 광을 낸 마루를 맨발로 뛰어다녔고 거실에 이불로 텐트를 쳤으며 전구가 하나뿐이었을 때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이 나만의 집이 아니라 그와 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봄이었습니다. 날씨는 따뜻했고 막 목련이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비와 신선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운을 입고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현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갈 위로 차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턱수염을 기른 어른이 된 민준이가 내렸고 그 뒤로 마르고 엄격해 보이는 지혜가 그리고 뒤쪽에는 아기 카시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집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말은 정말 진심처럼 들렸고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둥을 무서워하던 어린 시절처럼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지혜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맑은 눈을 가진 통통한 아기는 제게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여기서 좀 살면서 엄마도 돕고 엄마도 우리를 도와주면 어떨까요? 가족처럼요. 물론이지.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여긴 언제나 내 집이기도 했잖니. 그날 밤 저는 저녁으로 크림소스 새우 요리를 준비했고 자정까지 전을 부쳤습니다. 우리는 그 윤이 나는 떡갈나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칭찬했고 지혜는 지친 듯 미소를 지었으며 아기는 달콤한 고구마를 얼굴에 묻히며 옹알거렸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부엌 조리대에 기댄 채 서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짐이 아니라 일부로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손님 방을 청소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구를 빨고 창틀을 닫고 낡은 매트리스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시내에 나가 아기가 먹는 이유식과 과일을 샀습니다. 그들이 편하도록 선반을 옮겼고 지혜가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있도록 안락의자를 거실로 옮겼습니다. 마당까지 정리했습니다. 마른 가지를 자르고 잡초를 뽑고 그네를 고쳤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어린 시절처럼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엄마 없었으면 우린 못했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장에서 꽃을 사와서 외출하기 전에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드물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음식은 짜지고 그 다음엔 너무 익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지혜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손자는 소음에 너무 예민해져서 그가 잘 때는 낮에도 소리를 내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좀 조용히 걸어주세요. 지혜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비누. 좀 할머니 냄새가 나요. 아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누를 버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으로 샀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수건을 접었지만 이제는 푹신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탁을 하면 세제가 별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우려고 하면 방해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탁을 치우다가 우연히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너희 엄마 같지는 않아. 그냥 구식이야. 필요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아. 모르겠어. 물론 감사하긴 한데 힘들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계시기만 하잖아. 내 아이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복도에 숟가락을 든 채 서서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그녀의 찻잔을 씻고 그녀의 옷을 개고 그녀가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안락의자를 멀리 치웠습니다. 민준이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믿었습니다. 혹은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저 피곤해서일 거야. 이게 가까움의 대가고 이게 가족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날까지는요. 모든 것은 담요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직접 짠 따뜻하고 버터처럼 부드러운 노란색 담요였습니다. 저녁이면 제 품에서 잠든 손자를 덮어주거나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베란다에서 덮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담요를 밖에 두고 잊어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생각이 나가보니 지혜가 이미 그것을 걸레처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망가졌어요. 그녀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요. 이런 물건은 함부로 두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게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다투지 않고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집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서랍장 이불더미 맨 아래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그 담요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는 화면이 달린 커다란 세기계가 나타났습니다. 공기청정기였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묻자 민준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기 때문에요. 지혜가 부엌에서 덧붙였습니다. 냄새를 흡수해요. 나무가 낡아서. 엄마 탓은 아니에요. 그냥 오래돼서 그래요. 낡았다는 단어가 먼지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식탁에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자리가 좁으니 엄마는 부엌에서 쟁반에 드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조용하고 좋잖아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혼자 앉아 문틈으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음식은 차보다 빨리 식었습니다. 그러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동료들이 오는데 방에 좀 계셔주시겠어요? 피곤하실 테니까요. 저는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열이 날 때 제가 그의 이마를 짚어주며 열이 내릴 때까지 간호해주던 바로 그 벽 뒤에서요. 벽 너머로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재즈, 음악,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대적인 육아법, 새로운 접근 방식, 기성세대의 유해한 습관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널다가 지혜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집 아직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 상상이나 돼.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넌지시 말해봤는데. 나쁜 분은 아닌데 모든 게 다 그분 방식대로야. 그분 리듬, 그분 냄새, 그분 규칙, 박물관 같아. 만약 우리 명의였다면 진작에 팔고 새 출발했을 텐데. 그러니 참고 지내야지. 저는 젖은 수건을 든 채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도움이나 감사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지거나 마침내 이 집이 서명이나 대화 없이 사실상 그들에게 넘어갈 순간을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제가 없는 미래를 내다보는 임시 세입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의자에 올라서서 못을 박았던 바로 그 천장을요. 이 창문을 얼마나 반짝이게 닦았는지, 커튼을 어떻게 골랐는지, 이 집에서 동화책 소리, 기침 소리, 발소리, 즉 삶이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 떠올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임시적인 것이 되었고, 저는 방해물 안락의자에 앉은 배경, 그저 참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민준이의 기생충, 짐, 낡은 고물이라는 말을 들은 후 저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도 눈물로 유언장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찍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치거나 꾸짖지 않고 그냥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가 소리치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제가 제 접시를 씻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집안도 제 마음속도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낡은 배낭을 꺼냈습니다. 장터에 다닐 때 쓰던 바로 그 배낭이었습니다. 그 안에 약을 날짜별로 정성껏 적어 넣고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넣었습니다. 남편 성진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도 넣었습니다. 저는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교직 수당과 생일 선물로 받은 돈을 모아둔 통장도 넣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언젠가가 온 것입니다. 정확히 새벽 4시 저는 불도 켜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은 채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마치 조용하고 평온한 증인들 같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직접 잡초를 뽑아 만들었던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손자가 웃던 그네를 지나고 이제는 야생처럼 자라는 민트밭을 지났습니다. 한마디 말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류장까지는 2km였습니다. 저는 느리지만 확신의 찬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입 밖에 내지 않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는 갈림길에 이르러 낡은 폴더폰을 꺼내 5년은 쓰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결에 잠긴 목소리. 영미 씨, 저 서연이에요. 잠시 침묵. 세상에, 선생님, 벌써 은퇴하신 줄 알았어요. 집을 팔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급하게요. 이번 주 안에, 오늘요. 김영미 씨는 제 옛 학교 동료로 지금은 서울에서 존경받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근처 땅값을 잘 알았고 저를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점심때까지 매물 올릴게요. 서울 터미널 근처에서 뵐게요.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소문은 너무나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서류에 서명하고 열쇠를 넘기자마자 민준이가 이미 도시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어깨는 굳어 있었으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교회 앞 벤치에 앉아 달콤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평온하게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실수라고 말해주세요. 팔지 않았다고
집이 아직 우리 거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글을 올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팔지 않았어. 하지만 계약서는 서명했어. 금요일에 거래가 완료될 거야. 그는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안 돼요. 거기 아기 침대도 있고 우리 집인데.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길가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다 깨달았어요.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집을 뺏어가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제발요. 그는 저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지붕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지막 점을 찍는 말을 했습니다.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유언장을 써주시든 아니면 절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냥 명의만 이전해주세요. 제발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낯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난 널 몰랐지. 태풍이 휩쓸고 간 뒤 보육원에서 널 발견했어. 젖은 인형 하나를 손에 든 채 혼자 있었지. 내가 널 데려온 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였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 널 키웠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사랑은 빚이 아니고 모욕을 참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아니야. 전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요. 아니, 넌 그러려고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쁜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교회 앞 인도에 무릎을 꿇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만남 후 영미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가 달려와서 구매자를 설득하고 연기를 요청하고 울면서 그 집이 가족의 집이고 실수였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계약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상의 이름은 박서연 하나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공동 소유자도 추가 기재사항도 없이요. 민준이는 떠났습니다. 며칠간은 아직 그들의 집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 집이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시간 후 영미 씨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그가 바보라고 진작에 모든 것을 정리했어야 했다고 소리쳤답니다. 괜히 이사 왔고 괜히 아이를 낳았고 괜히 믿었다고요. 임시 거처일 줄 알았다면 발도 들여놓지 않았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사를 마쳤습니다. 제 새 아파트는 꽃집 위층에 있는 소박한 원룸입니다. 창문은 아침마다 나비가 날아드는 작은 화단을 향해 있습니다. 가구는 중고이고 주전자는 찌그러졌지만 제가 좋아하는 만큼 정확하게 물이 끓습니다. 그곳에는 쾅 닫히는 문도 등 뒤의 속삭임도 가구를 보는 듯한 시선도 없습니다. 저는 방해되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입니다. 거래가 끝나고 일주일 후 민준이에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공증인 이페아에 개봉하고 30일 내에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4번 전화했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우리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다 깨달았어요. 제가 고칠게요. 그냥 어디 계신지만 말해주세요. 저는 한 번 읽고 전화기를 껐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제가 주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침묵과 보살핌으로요. 그리고 이제 더는 빚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시간까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서둘러 물건을 챙기며 벽을 긁고 찬장문을 부쉈습니다. 영미 씨가 말하길 제가 새 주인과 함께 들어갔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건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이 없다는 의미에서요. 마치 아무도 진정으로 그 집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이용만 한 것처럼요. 그녀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스스로 판 무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수요일에 저는 반송 주소가 없는 봉투를 샀습니다. 예전에 제자들이 선물해준 낡은 편지지 세트에서 오려낸 평범한 종이에 짧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서명도 교훈도 동정도 없이 단 한 줄이었습니다. 넌 나를 쓸모없다고 했지. 이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을 찾아보렴. 봉투에는 그냥 양평군 사도바야 14 예전 집이라고만 썼습니다. 그들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편지는 어쨌든 도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논쟁하지 않을 때 고요함 속에서 도착할 것이라고요. 저는 그들이 텅 빈 방에서 관객도 말도 없이 그 편지를 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설명하기를. 제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텅 빈 집이 마침표를 찍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진한 홍차를 우렸습니다. 꿀 한 숟가락을 넣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찻잔 하나, 잼을 바른 토스트 하나, 선반에서 남편 성진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벨벳 봉투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매년 읽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내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내 스스로 침묵으로 일깨워 주어라. 그가 죽기 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고 글만 쓸 수 있을 때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뼛속까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찻잔 옆에 놓고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한숨 쉬지 않았으며 또 흘렸네. 조용히 앉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죄책감 없이 서두르지 않고 짐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립지도 울지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 이 모든 일이 더 일찍 일어났으면 하고 바랐을 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이것은 눈물을 짜내는 이야기도 과시용 드라마도 아닙니다. 멍보다 더 오래 몸에 남는 생생한 기억입니다. 저는 불평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영감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낡은 안락의자에 담요를 덮고 앉아 어쩌면 난 정말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일까? 라고 생각하는 단 한 명의 여성이 이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당신은 짐도, 그림자도, 가구도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이고 역사이며 태풍 속에서 그들을 지켜준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시 누군가를 그 지붕 아래로 들일지 아니면 더는 아무도 들이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수가 외침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식탁 위에 놓인 열쇠의 조용한 소리처럼,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 전화처럼, 그리고 고요 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처럼 들립니다. 더 이상 누군가 촛불을 꺼주길 기다리지 않는 차 한 잔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네, 한때 저는 그저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침묵을 깨고 그날부터 저는 다시 제 자신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당신이 어디에 계신지 몇 살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동안 주전자에 물을 올리겠습니다. 이곳은 동화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곳이니까요.